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야심이 큰 분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처음에 국회의원 됐을 때 제가 공천 줬었거든요. 주변에다가 이 장동혁이라는 분이 그때 대전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장동혁 위원장, 당협위원장이 충남의 서천보령에 이제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만은 충청도에서는 몇 안 되는 용꿈 꾸는 분일걸요? 라고 누가 답했습니다. 어제는 사실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정보기술 보안 관련한 그 테마의 마라톤 행사에 갔는데 또 안철수 의원께서 그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조우하게 됐는데요.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대화의 폭을 좀 넓히려고 합니다. 정치 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저변을 넓힐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를 준비한 게 이제 안철수 의원 관련 얘기인데 요즘 안철수 의원과 보도가 많이 나와요. 뭐 제가 말한 것처럼 예. 과학기술 이런 쪽으로 저희 관심사가 비슷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가는 행사에서 또 조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과거에 안 의원과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항상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는 예. 한국과 일본이 평소에 사이가 나쁘더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지금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적어도 이 계엄 국면이라는 비상식적인 국면 속에서 이 보수진영 인사 중에서 주요한 포인트마다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는 선택, 올바른 선택을 했던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 기억나는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보면은 계엄이 발생하자마자 책임이 어디인지 명확히 했고 본인은 탄핵 과정에 일사불란하게 참여했고 저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그 뒤에도 그 당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과의 차이를 찾기보다는 이제 공통점을 좀 더 찾을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과거의 앙금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뭐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바른미당 때 저 공천 안 주려고 쓴 거니까 그거는 그 당시 앙금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횟수로도 7년 된 얘긴데요. 뭐. 그러면 외계인이라고 지칭되는 거 대충 알겠어요. 그럼 함께 싸운다 부분.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울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대표되어 있는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도 과대표되어 있는 뭐 반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목소리들이 저희가 이렇게 계속 또 저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좀 지금까지 일관된 이야기를 해온 사람들과 같은 목소리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예. 그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발휘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정치적인 행동을 같이 예. 한다? 이런 건 저희들 사이에서 얘기해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서로 응원해주고 이런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그런 수준에서는 뜻을 모으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 어쨌든 계엄 정국 이후에 예. 올 연말까지는 사정 정국에 해당하는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외의 움직임 같은 게 좀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런 교감을 통해 움직이는 단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말까지는 그런 단계라고 하면 연말이 표현하신 대로 사정 정국이 좀 지나고 나면은 지방선거가 네. 있는 거니까 그 이외의 보관도 지금 이 대표는 가지고 계시죠. 저는 뭐 개혁신당의 당대표로서 개혁신당의 많은 후보들이 출마하고 그리고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일관되게 움직일 것이고요. 예.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전술적인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이제 그때 가서 임기응변을 좀 대처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물어봐서 오세훈 시장님과는 사실상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때부터 우리는 인적 교류도 많고 서로 고민도 많이 얘기하고 결국 거의 하나의 팀처럼 항상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적인 해석을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드리는 말씀이 저희는 선의를 기반으로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폭넓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께서 앞서 정치적 행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동은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광역단체장이고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도 정치도 거래 하나니까 받는 게 있고 주는 게 있고 이 대표도 똑같은 상황일 텐데. 뭐 생각하는 게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미 공개적으로 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네.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그건 저랑 생각이 좀 다르다. 저는 개혁신당은 선명한 그런 개혁적 색채와 그리고 또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신인들과 또 새로운 세대를 위한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강론에서는 이견이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 논하거나 할 아직 저희가 문제는 그렇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앉아서 그거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 바가 없어서 저희가 말을 못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네. 이제 이 대표께서 만나신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과는 네.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뜻은 같이 모아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정작 이제 가서 정치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뭐 하여튼간 공통점을 찾아가는 노력은 항상 있어 왔다. 예. 그러면서 아까 함께 싸운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계엄과 탄핵에 대응하다 안철수 의원 설명하실 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동훈 전 대표. 네. 네. 한 전 대표까지도 만날 생각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아마 본인의 입으로 개혁신당 4글자나 이준석 3글자를 얘기한 적이 없을 겁니다. 예. 의도적으로 이제 예. 저희를 이제 무시하는 행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저희도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뭐 장동혁 대표의 취임 이후에 지금 있는 국민의힘에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가장 최근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들 중에서 당의 입장과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약간 이해 안 가는 게 한동훈계 패널들이 주 타격 방향 중에 하나가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왜 그러나 도대체 저분들은 어디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고 어디와 차이점을 벌리려고 하느냐. 결국엔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과도 차이를 두려고 하고 그다음에 개혁신당과도 거의 강한 거리감을 두려고 하고 그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지만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분들에게 접촉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준석 대표께서 보시고 있는 거는 지금 강경 보수가 주류가 돼 있는 상황에서 개혁 보수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저희는 그렇게 해도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개혁 보수의 세력 파이를 더 키우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결국에는 지금 기성 정당에서 그것이 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정당에서든 정치 신인이 설 만한 공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치가 일신하려 그러면은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예. 이번에 그래서 개혁신당이 앞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의지와 실력이 있음에도 와서 정치권의 문화 속에 소모되지 않게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저만 해도 보십시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불러들인 게 2012년입니다. 네. 지금 2025년인데 13년 가까이 제가 거의 생존 투쟁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당대표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예,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제가 1위면은 99명 정도의 저와 비등비등한 실력을 가졌으면서도 그 안에서 기성세대에 억눌려 가지고 예. 아주 그 빛을 보지 못한 좋은 인재들이 있거든요. 일례로 방금 전에 제 앞에 방송하고 간 우리 윤주진 예. 기사원 같은 경우에도 말 잘하지 글 잘 쓰지. 그런데 항상 여의도 공간에서는 공간을 안 내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와서 이렇게 빛을 보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또 정치를 하러 가려 그러면은 완전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맛있는 걸 먹으려면은 예. 장을 비워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좋은 식당 가기 전에 뷔페 식당 이런 거 가기 전에 그 전날 좀 굽죠? 비우지 예. 않습니까? 네, 정치권도 이제 젊은 세대의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를 받아들이려면은 예. 다가오는 지방선거 좀 비우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대표 생각은 그 개혁신당의 지붕 아래 이런 인사들까지 다 모아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가요? 개혁신당이 그 안에서 플랫폼이 되겠지만은 반대로 개혁신당만으로 안 된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큰 집을, 더 넓은 집을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에서도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에서도 저도 이제 나이 40이 되고 나니까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좀 찾는 정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통점을 많이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게 좀 생겼을까요,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냥 나이 40대니까 호르몬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도 그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의석수는 많아졌지만은 예. 이념적 스펙트럼은 어느 때보다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정청래 대표께서 하신 그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제가 앞자리에서 봤는데요. 저것보단 품이 넓게 발언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상대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든지 예. 아니면 뭐 특별재판부에 특검을 해서 비상 상태를 계속 끌고 나가겠다든지 예. 이런 말은요. 흡사 그분들이 20대나 아니면 30대 때 그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예. 비상 상황을 즐기고 그걸 통해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원래 우리가 80년대, 70년대 보면은 매번 북한의 위협이다. 아니면 지금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체제를 굳건히 유지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철권 행보를 정당화했던 것이 바로 유신 독재와 그 이후의 식인군부 독재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대는 바뀌고 형식은 좀 바뀌었지만은 오늘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저한테 그런 오마주를 데자뷰를 안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여당도 더 왼쪽으로 가고 지금 야당 제1야당 국민의힘도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 가운데 공간이 넓어진다? 이번에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서 네. 나오셔가지고 이상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 갑자기 뭐 2030은 예, 구구화 예. 되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진중권 교수가 방송에 재미있는 말씀 한번 하셨는데요. 내가 극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내 오른쪽에 아무도 없으면 극우입니다. 내가 맨 오른쪽에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조국 전 대표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젊은 세대가 뭐 본인을 왜 싫어하는지는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고 예. 불공정의 화신처럼 본인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타박한 데 있어가지고 저 2030이 극우다. 극우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이 맨 왼쪽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는 조국 당도 사실 좀 잠깐 의아했던 것이 저희도 그렇지만 보통 3당의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당들은 우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합리적인 정치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선언하지 예. 지금 조국 당은 우리가 민주당 매운맛입니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건 극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극좌에 가 있으니까 세상이 다 오른쪽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조국 전 대표께서 방향전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이게 흡사 과거 정의당이 가졌던 매운맛 민주당 버전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의 소구하시려다 보니까 2030의 젊은 지금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의 삶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한테 니네 극우야 뭐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예. 예, 좀 안타깝습니다. 그건. 언급하신 분들 한 분씩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정청래 대표 오늘 예. 이제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저는 예. 이준석 대표께서 당정 관계를 예. 실제로 해보셨고 문제가 있었고 예, 예. 그래서 당을 나가기도 했고 정청래 대표 최근에 보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오늘 이런 얘기한 거를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초반에 자신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려진 것처럼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다는 설이 우세한데 예. 그런데 그걸 뚫고 본인은 당선됐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실제로 당원들에게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무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가진 거대한 행정 권력 그리고 사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 줬다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인데 그러면은 이들에 맞서서 당원 중심으로 내가 똘똘 뭉치고 그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지만이 이 여당 대표로서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뭐 평당원 중에 뽑겠다고 하고 지금 이벤트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까지 그 나이 60 넘으면 또 호르몬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차이점을 예. 그 인정하기보다는 예. 이제 동질성을 강화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언젠가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이미 우리가 외부인은 모르지만은 그 당과 당정 관계 속에는 조금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국 전 대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면 복권이 돼서 이제 정치권 영역으로 들어와서 초반에 이제 비판을 네.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혁신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당 대표는 네. 아니지만 사실상의 영향권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 당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본인이 사실상 감옥에 있느라 뭐 당원 자격도 없고 해가지고 이걸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부차하죠. 예, 당 이름이 조국혁신당인 것부터가 이거는 거의
뭐 엄청 특혜거든요. 예. 원래 정당에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 이름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이다 이래가지고 편법으로 사실상 당명을 지은 거거든요. 예. 저라고 개혁신당 하면서 인지도 때문에 이준석 신당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개혁신당으로 인지도가 불리한 이름을 택하면서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조국적 신당 그게 없었잖아요. 예.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나는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는 정치인은 사실 사고가 터지는 거는 비일비재하고 예. 그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지느냐를 국민들이 그렇죠.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조금 그건 제가 조국 전 대표가 비겁해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개혁신당도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네. 이준석 대표의 영향이 커요. 네. 비슷합니다. 조국혁 신당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해보신 측면에서 예. 뭐 조언이라고까지는 없지만 네. 어떻게 좀 앞으로 저는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 큰 줄기는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민주당보다 매운맛의 정의당으로 할 것이냐 예. 아니면 합리적인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합리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이 갈림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대표는 매운맛을 하려고 지금 하니까 어쩌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조금 같은 영역을 두고 다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조국 전 대표에겐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국민의힘을 없애야겠다.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요. 국민의힘의 지형마저도 잠식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진 하지만 민주당이 아닌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잠식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국민의힘은 살면서 진보당이나 정의당한테 위협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진보당이나 정의당이 얼마나 세게 국민의힘을 깐다고 해도 미동도 안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거길 왜냐면 여기는 너무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조국혁신당이 지금 말로는 국민의힘을 2030년까지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왼쪽을 잠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 민주당이 보기엔 얼마나 고깝겠습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우리는 적이야. 하지만 사실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그리고 지방선거 되면 호남으로 싸우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엉거주춤한 포지션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민주당이 약간은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불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네. 비교적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건 맞죠? 일각에서 이제 선거 과정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좀 강성 오른쪽 예. 발언들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제가 그냥 평론가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장동혁 대표도 똑똑한 분이고 상식 있는 사람이면 가운데로 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려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거고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회담에서 많은 분들이 강한 충돌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치한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예. 그런 결과가 되는 거겠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가운데로 온다는 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려는 거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가운데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예. 하겠다는 의지와 또 예. 잘할 수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예전에 그런 얘기들은 장동혁 대표가 정계에 입문했을 때 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였나요? 제가 이제 보궐선거 나오셨을 때 공천을 드렸죠. 예. 예, 그때 뭐 워낙 본인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공천 줘야 된다는 여론이 우세했긴 했지만은 뭐 장동혁 대표가 사실 정치 입문한 지 한 3, 4년 만에 지금 대표 자리에 올라온 거는 그것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정치에서 이제 사람들이 한 10년 이렇게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과정에 쓴맛을 보면서 이제 많이 이제 예. 그 심리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원수도 생기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장동혁 대표는 좀 그런 게 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있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랑은 극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극복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뭐 들리는 거 되게 싫어하던데요. 아니 장동혁 대표도 일각에서는 이제 대권을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경쟁자가 보수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예전에 보면요, 그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면은 그 사람이 김무성 대표든 황교안 대표든 누구든지 간에 15에서 한 20 사이에 그 자동 대권 지지율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장동영 대표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초반에. 이게 약간 옛날에 KBS 시청률이라고 그냥 기본으로 네, KBS는 네. 저녁 뉴스가 뭐 7%씩 나오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동훈 전 대표도 얼마 전까지 누렸죠.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뭘 누리느냐. 그게 이제 팀 성적이 아니라 개인 성적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주목을 좀 받을 겁니다. 이게 그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대통령은 그 저녁 메인 뉴스에 무조건 한 꼭지씩은 뉴스 나오죠.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 이게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저희가 초반에 개혁 보수 얘기를 하면 3분을 제가 빠뜨렸는데 네. 홍준표 전 시장과는 어떻게 뭐 거기도 뭐 당연히 홍준표 시장도 저에게 굉장히 좋은 조언 많이 우호적이죠. 해주시고 예. 저희 다 우호적이니까 언제든지 상의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아마 대선 이후에 조금 휴식 기간을 거치고 계신 것 같고 예. 최근에 또 방송하신다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기지개를 펴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조만간 만나 뵙고 한번 얘기를 드려야죠. 어떤 상황이신지도 보고. 만날 계획은 있는.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만나야죠, 그거는. 예. 마지막으로 예. 좀 가벼운 질문 예. 하나 드릴게요. 그 개회식 때 한복. 예. 저희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한복 안 입을 줄 알았는데 한복을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그 의장단에서 제안을 하신 거고 예. 저는 뭐 한복을 입는 것이 만약에 뭐 정파적인 의미, 예를 들어 한복을 입는 게 뭐 특정 정당을 조롱하기 위한 행동이다. 예, 예. 뭐 이런 거면은 저희도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한복은 한복이고 한복 입자는데 거기에 그냥 들어주기 싫으니까 상복 입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거든요. 근데 상복을 입은 이유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특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압박을 하니까 그런 건데 저희가 거기서 국민의힘이랑 동조해가지고 상복 입어줄 거는 또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이중대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복에 대치되는 개념이 상복이냐. 좀 국민의힘이 약간 좀 위트 있게 하려고 했으면은 그 백이민족까지 흰 옷 입고 나타난다든지 예. 가 쓰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을 텐데 한복이 싫으니까 그 검정 상복이다.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도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 그 원래 전통적 상복으로 300옷을 입던지 아니면 흰 옷을 입던지 뭐 아이디어가 많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